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기 우경 스님, 교무 스님께서 법회가 있는데 스님이 시간 좀 내어 주실 수 없느냐 그래서 첫 번째 동화사라고 해서 일단 놀랬어요. 동화사에서 나를. 두 번째는 장소가 또 우리 큰 법당이라고 해서 제가 사실 쫄았습니다. 쫄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제가 요즘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또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는 새삼스러운 게 없고요, 또 부처님 말씀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한테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그냥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는 안 쫄아요. 근데 처음 보면 그냥 무슨 말 하는지 막 노려본다, 막 저하고 끝까지 막 움직이지도 않고 막 이렇게 쏘아붙이면 제가 쫄아요. 근데 다행히 본사주지 스님, 제가 올해로 30년, 출가한 지 30년 됐는데, 그때 당시 민주화 운동이 한창 불 때 주지 스님이 대단하셨던 분이세요. 저희 선배로서. 네. 혹시 저기 양쪽에 문을 좀 닫아 주실 수 없나요? 이게 너무 뭐라 그러죠? 이게 법당도 큰 데다가, 우리끼리 좀 이렇게 좀 쏙닥쏙닥 했으면 싶은데, 제가 지금 이제 퀴즈를 하나 낼게요. 퀴즈를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손에 끼고 있는 합장주를 제가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름에 먹는 아이스크림이 있죠? 드셔보셨죠? 스님들이 아이스크림 좋아합니다. 여기 또 성정 스님이 여기 있네. 이 스님 노래 잘하는 거 아세요? 네. 이 스타 스님 여기 있고, 강만 스님서부터 또 교무 스님, 원강 스님으로 법명 바뀌셨고, 또 사회국장 효신 스님으로부터 쟁쟁한 분들이 여기 다 포진해 계셔서 제가 아주 동화사가 희망이 있구나 싶은데, 아이스크림이 사고를 당했어요. 왜 그럴까요? 녹아서, 더워서. 정답! 차가워서 사고를 당했어요. 이리 오세요. 이야. 네. 저는 마라톤 하는 스님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늘 끼고 달려서 소원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 번 기회를 더 달라는 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리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숟가락으로 파먹으면 뭐가 되죠? 사과를 숟가락으로 파먹으면, 어쨌든 말씀 안 하시는 분보다는 넘어가겠습니다. 사과는 파인애플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제가 좀 웃자고 한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법회라고 하는 게 너무 좀 근엄한 어떤 분위기가 있어서 조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어떻게 하면 좀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해서 했는데, 요거는 안 맞추셨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마라톤을 했습니다. 마라톤이라고 하면 42.195 얼마 전에 대구에서 국제 육상대회 있으면서 시민들에게 그 대회를 알리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마라톤 대회 했죠. 제가 2년 전에 여기 대구 시내를 쫙 뛰어다녔는데, 좋더라고요. 왜? 막 동네마다 막 동원이 됐나 봐요.
태극기 흔들어주고, 근데 승복 입은 스님이 뛰어가니까 불자분들은 더 반응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제가 고개를 숙이고 뛰었어요. 왜냐하면 좀 창피한 게 좀 있거든요. 이게 스님이 절에 안 있고 길거리를 뛴다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좀 그런데 너무 좋아해 주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저도 이렇게 하고 풍물 두드리는 데 가서는 저도 이렇게 반응을 좀 하고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달성이라는 곳에서 3년 전에 2009년도죠. 2009년도에 캄보디아에서 온 결혼 이주 여성이 남편을 살해했어요. 그래서 신문에 어떻게 났냐면은 이주 여성이 남편을 무참히 살해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임신 3개월이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여성단체들이 이건 필시 남편이 폭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자기 방어 차원으로 했다. 이래 해가지고 제가 사실상 저도 도와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도소 가고 재판 다니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사람을 죽일 정도의 어떤 정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남편의 잘못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좀 우발적인 어떤 사고지 않느냐. 그리고 또 아이를 낳으면 또 자식을 잃은 그 시댁에 주고, 우리나라 국적법에는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강제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4년형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국선 변호사를 쓰니까요, 이게 뭐가 잘 안 돼. 그래가지고 봤더니 민간 변호사 300만 원을 좀 쓰래요. 국선 변호사는 50만 원 받고 대변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자주 안 오고 좀 이런 게 있는데, 마침 대구에서 그 마라톤 대회에 그 대구지방경찰청 그 판사나 일하는 분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에다가 그 여성 이름이 랑행인데, 랑행 가명운동 이래가지고 저희가 불교 추진위원회 가명이라는 걸 좀 형량을 낮춰달라. 그래가지고 눈에 띄면 좀 변호사 300만 원 돈도 아끼고 좀 안 되겠나 해가지고 뛰었어요. 그것이 도움이 됐는지 몰라도 그 후에 4년형을 받고 작년에 이제 본국으로 갔습니다. 그걸 뛰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얼마 전에 청도에서 또 살인사건 났어요. 올해 5월 달에. 요때는 베트남 여성이 한국인 남편을 살해했는데 무려 17군데를 하면서, 문제는 옆에 아이가 19일 된 아기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남편의 폭력으로 여성의 갈비뼈가 나간다든지 혹은 이렇게 심하게 다쳤다면, 요즘은 여성들이 오히려 한국 사람을 가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물건으로 대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요게 만일에 미국 스님, 현각 스님이 와서 how are you? 이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그런데 우리 저쪽에 스리랑카 스님이 계신데 뭐 얘기하면 왠지 우리가 좀 피부색이 다른 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차이를 두는, 심하게 얘기하면 차별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저는 이거를 좀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앞으로 합니다. 앞으로 하는데, 그러면 한국에 와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60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결혼으로 와 있는 여성이 22만 명이고요. 북한에서 넘어온 그 북한 이탈 주민이 2만 2천 명이에요. 그리고 유학생이 그 다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와 있는 분들을 따지면 현재 정부 통계상 130만 명이 한국에 있어요. 그 인구 숫자가
130만 명이면 울산광역시 인구를 넘어요. 그 인구가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데 대부분 말이 안 통하죠. 또 한국 사람들이 자주 일 안 하는 곳에 가 있죠. 그죠?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 쉬지만 그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 일 더 하면 돈을 더 주니까 해요. 10년 전에 제가 이주 노동자를 만났을 때는 안녕하세요 다음에 쓰는 말이 때리지 마세요라는 말이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때는 많이 때렸어요. 근데 요즘은요, 이주 노동자들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떠나서요, 사장님 월급 주세요가 우리들한테 오는 호소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한국 사업주분들이 만일에 그 비자가 있게 되면 건강보험료 넣어줘야 되고요, 산재보험 넣어줘야 되고요, 출국할 때 퇴직금 문제가 있으니까 퇴직연금을 들게끔 하다 보니까 가외에 돈이 들어가니까 요즘은 비자 없는 노동자, 이를 이름하여 일반 사람들은 불법 노동자라 그러는데 저는 미등록 노동자가 맞다. 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닌데 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데리고 와서 비자를 줬는데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데요. 뭐가 문제냐면 3번 사업장을 바꾸면 곧바로 이게 비자가 갱신이 안 돼요. 3번 사업장을 바꾸면. 근데 3번 사업장 중에 사업자가 폐업하는 것도 숫자가 들어가요. 자기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도 이게 변경 횟수에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 일하는 곳이 굉장히 힘들어요. 뭐 기숙사라고 가보면요, 정말로 냉난방에,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 사람이면 이렇게 대하겠느냐 할 정도의 좀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돈 더 준다 하면은 옮겨가요. 옮겨가다 보니까 이탈되고, 근데 이게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뭘 하느냐 하면 이게 단속 위주를 해요.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밤에 단속 안 합니다. 길거리에 단속 안 해요.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너 여권 내놔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길거리에서 단속하고요, 집중 단속하고요, 야밤에 단속하고요, 또 잡을 때도 아주 비인간적인 행위를 하는데, 작년에 여기 가까운 칠곡에서 노동자 단속 도망 다니다가 치아 4개 나가고 팔 부러지고 머리 깨져가지고 경북대 병원에 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사진을 좀 보여드려야 좀 리얼하거든요. 이게 이대로 이렇게 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한국이 좋은 나라가 아니고요, 한국이 나쁜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 사람에 의해서 자기 딸이 죽었다. 그런데 그 죽은 딸의 그 유골을 택배로 보내왔다. 어떻게 죽었는지 설명도 없이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또는 14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설명도 없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거는 오히려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한국인에게 가해를 한 사례가 있다면, 반대로 한국 사람에 의해서 피해 당하는 경우를 보면 이게 악순환이 되는데,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뭐라 그랬죠? 모든 생명은 존귀하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생명이 존귀하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랑행을 좀 감형해달라고, 비록 사람을 죽였지만 그 사람의 의도가 아니었고 태어난 이세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다행히 감형이 되었어요. 돼서 갔고,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즘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토바이를 많이 타요. 그런데 낮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사고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종교를 가까이 해야 되냐면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은 불행한 일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자세가 되기 위해서
종교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암이 걸렸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 집에 불이 났다. 왜 내가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그거를 거부하고 분노하고 남 탓을 하다 보면은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절에 와서 절을 할 때 부처님,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이렇게 그 사실을, 어려운 상황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저는 절을 찾는 것이 기본 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깨끗하고 평탄한 일만 있어주길 바란다.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그거는 좀 너무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세상에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교를 안 믿어서 그렇다라고 보는 시각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는 편견이죠. 그거는 이제 우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전을 찾아봤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하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그 가치가 있고 뭔가 의미가 있는 삶이고 또 만족스러운 삶을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싶죠? 네, 그 행복이 뭔가를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제가 읽으면 따라해 주세요. 행복이란 모자라는 것 없이 기쁘고 넉넉하고 푸근한 것을 말한다. 네, 행복이란 이 말을 하나로 줄이면 만족하는 데 있다라는 게 사전의 의미예요. 행복은 만족해야 있는 것이지 만족하지 않으면 행복은 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족은 환경이 만들어줄까요? 내가 선택하는 걸까요? 선택해야 되죠. 가만히 있어봐. 아까 그 미얀마 보살님 어디 계세요? 예, 미얀마 보살님. 세상에, 제 팬이 여기 오셨어요. 네, 제 팬이. 몇 년 전에 미얀마 같이 갔다 왔죠? 네. 미얀마 같이 갔다 왔어요. 저는 그때 돈 한 푼 안 냈어요. 우리 보살님들이 십시일반으로 걷어주셔가지고 잘 갔다 왔어요. 제가 그 갔다 온 공덕으로 이주노동자를 위해서 제가 요즘 빚을 갚고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를 돌아갑니다. 작년에 칠곡 외관에서 베트남 노동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한국인 불법 유턴차에 부딪혀가지고 머리를 다쳤는데, 불행히도 머리에서 피가 터져가지고 뇌를 3분의 1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골을 뜯어내고 그 피가 뭉쳐있는 뇌를 잘라내서 이어가지고, 그런데 의료적으로는 뇌에서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못 닫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응급실에 3개월 있다가 일반 병실에 와서 저희를 만나게 됐고, 팔다리 이렇게 부러지면은 이게 6개월 정도 기부스하고 더 이상 치료가 없거든요. 그냥 잘 먹고 잘 쉬어야 되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 이제 쉼터로 안내됐는데, 처음에는 모자를 쓰고 와서 몰랐지만 모자를 딱 벗고 보니까 저도 정말 너무나 놀라가지고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 통장에 54,000원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술을 하려면 6개월 뒤에 해야 되는데, 6개월 뒤에 병원에 갔는데 뚜껑을 닫으려고 보니까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거 염증이 치료되지 않고 뚜껑 닫았다가 또 안 된다 그래서 또 6개월이 흘려가지고 지난 9월 달에 이제 서울대 병원에 가서 수술을 다 했는데 통장에 54,000원 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라고 왼쪽 뇌가 없으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고 계산 능력이 안 돼요. 27살 청년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코리안 드림, 한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해서 왔는데, 자기의 잘못도 아닌 어떤 한국 가해 차량에 머리를 다쳐서 머리가 깨져가지고
앞으로 평생 살아가기 어려운데 이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이대로 보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42.19 랑행을 위해서 뛰었지만 좀 더 좀 길게 뛰어서 호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1km에 100원씩 108km를 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전에 나섰습니다. 제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겠죠. 16시간 45분 59초 동안 108km를 조계사를 출발해가지고 그 경기도 사찰을 쫙 돌아가지고 꼬린을 하는데 제가 42.195를 뛰었기 때문에 뭐 17시간 안에야 뭐 못 들어오겠나 이런 약간의 어떤 마음을 갖고 뛰었는데요. 저녁 오후 6시 출발해가지고 밤 11시 돼서 하늘 보면 별이 있고 시원한 공기도 있고 사찰 지나갈 때는 절도 하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춥고 배고프고 졸리고 그렇지만 1km에 100원씩 108km 뛰면 1,800원이에요. 우리가 108염주를 가지고 다니니까 108명의 후원자를 모으면 123만 원이에요. 그 돈을 그 친구한테 주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50km 뛰면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km에 100원씩이니까 1,800원 모으려고 했는데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마지막 꼬린 지점에 다다랐을 때는 토안이 거기 앞에서 자기 베트남 국기 흔들고 있었어요. 뛰고 들어와서 저는 저대로 이제 해냈다라고 하고 왔어요. 실제로 통장에 얼마 들어왔나 봤더니 1,000만 원이 넘었어요. 한 달 만에. 그래서 제가 그 돈을 토안에게 주려고 봤더니 주위 사람들이 말려요. 스님, 이런 큰 돈을 한 번에 줘버리면 얘가 돈의 소중함을 모른다. 듣고 보니 또 그 말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500만 원만 줬어요. 나머지 500원 어디에 썼느냐? 마침 스리랑카 노동자가 일요일날 기계 청소하다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지고 사망이 생겼어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이런 그 남방 쪽 사람들은요, 부모가 그 시신을 보아야만이 예래요. 우리처럼 멀리 있다고. 그런데 그 시신을 보내는데 500만 원이 들어요. 그 제가 300만 원을 도와줬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0만 원은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한국에 왔는데 부인이 이게 테러를 당해가지고 얼굴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한국에 보도가 돼서 서울에 있는 성형외과 의사가 치료를 해주겠다. 그런데 비행기 싹 120만 원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또 120을 줬어요. 제가요, 내가 내 몸을 던져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제가 마음대로 써주니까 기분이 좋대. 아니, 그거는요, 마치 그 아르바이트 한 학생이 돈을 벌어서 부모님께 3만 원, 5만 원 드릴 때 그 뿌듯함처럼 내가 16시간 45분 59초를 밤새 뛰어서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토안에게 도와주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어떤 노동자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요. 허리 수술을 했어요. 이거 이대로 줬다간 오토바이 사고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거는 그들의 꿈이 깨어지고 한국의 사업자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노동자가 다치고 이래 되면은 사람이 힘들어지잖아요. 우리가 동아사의 약사 대불 계신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할 때가 언제냐면 아플 때예요. 그런데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이 대부분 아플 때 부모 생각이 나고 아플 때 사업주가 남몰라라 한다는 거예요. 또 사고가 났으니 이번에는 허리 수술을 해야 된대요. 제가 참 기가 차다 그랬어요. 설상가상이구나. 그래가지고 생각해낸 게 뭐냐면 헬멧을 씌워주자.
그래서 헬멧 하나가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 그래서 생명 헬멧 나누기 운동을 하는데, 이번에는 342.195를 뛰자. 그래가지고 100km 대회 나가고, 그 다음에는 200km 대회 나가고, 그 다음은 42.195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4월 달에 108km 뛰어서 토안 도와줬고, 5월 달에 100km, 6월 달에 200km, 7월 달에 42.195를 뛰어가지고 이제는 1km에 200원 했습니다. 1km 200원. 돈을 좀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요, 제가 참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저는 단 한 번도 신문 지면에 홍보 안 해요. 요즘 흔히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이라는 데에 제가 매일 글을 올립니다. 요즘 그런 게 있어요. 네. 글을 올리고 나니까 KBS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매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10시 50분에 11시 뉴스라인 나오기 전에 나오는 아름다운 사람들 프로에 나간 거예요. 마라톤 하는 소식이. 그리고 나서 돈이 1,200만 원이 모여서 헬멧 하나에 200만 원이니까 제가 목표를 500개 잡았는데 600개를 해서 제가 경북 구미에 있으니까 300개 쓰고, 대구에 50개, 대전에 50개, 경남 거제도에 50개, 강주도에 50개 해서 제가 이것도 그냥 팡팡 나눠주니까 기분 좋대요. 야,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 미얀마 보살님만 박수를 유도하시네. 그냥 보살님 너무 드러나게 안 해도 돼요. 우리끼리는 뭐 이렇게 하면 다 아니까. 부처님께서 보시, 나눔, 자비를 끊임없이 설명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느끼라는 것이었구나. 저는 실제로 내 몸을 태워서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은 없어요. 전부 그 인터넷이라는 그 새로운 도구를 활용해서 했고, 온라인으로 돈을 받은 거예요. 직접 받질 않았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줬구나. 그리고 나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저에게 아들 둘이 생겼어요.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을 할머니가 키우다 힘들어가지고 방송 보고 저 스님한테 보내면 애를 잘 키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방송이 7월에 나가고 8월 달에 데리고 왔습니다. 웬걸 이놈의 새끼들이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게요, 저는 사실 잘 키우고 싶잖아요. 그리고 스님이면 애들이 좀 무서워해야 되잖아요. 이놈이 그냥 대놓고 죽인다? 이런 말을 쓰고, 죽여라? 이러고, 집어 던지고. 그래서 야, 니들 이러면 같이 못 살아. 사람들이 절에 오면 어서 오십시오. 절도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지. 니들 스님 앞에서까지 이렇게 싸우면 어떡하냐? 아침에 일어나라 그러면 5분만요. 그놈의 5분이 야, 또 일어나라. 이불 잡아 당기고, 그리고 야, 양말 좀 제대로 벗어나라. 이게 뭐냐? 야, 오줌 좀 싸지 마라. 야, 양치 좀 하고 가라. 야, 세수 좀 해라. 이게요, 저는 잘 키우겠다는 욕심으로 아이를 만났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나를 시집살이를 시키고, 내가 이게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 달 뒤에. 보살님, 제가 감당이 안 되네요. 제가 이거 뛰어다니는 거는 잘하는데 이게 어렵다. 할머님이요, 스님, 저도 오죽하면 애를 보냈겠어요. 사실은요, 원래 애 아빠가요, 원래 애 둘이 또 얘들 위에 또 둘이 있고요. 대학교 다니는데 아빠가 장애가 있는데 돈 한 달에 200 벌어가지고 학비 되기도 어렵고요. 스님, 애들 좀 바꿔주세요. 전화기를 갖다 줬더니 1시간을 할머니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애들이 말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힘들 때, 아이고, 이게 내가
뭐 남편을 죽이라 한 것도 아닌데 교도소 가. 뭐 판사님들 뭐 변호사님들 상대해야 돼. 또 오토바이 사고 났다고 뛰어다녀야 돼. 어쩔 때는 제가 힘들어가지고 애까지 이렇게 속을 썩이는, 이게 내가 전생에 무슨 바람을 피고 이렇게 국제적으로 노는지. 그런데요,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아이들을 거두지 않으면 얘들은 그 보육원 밖에 갈 데가 없다. 제가 거기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좋다. 내가 속이 썩더라도 애들을 어떻게든지 달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썼어요. 얘들아, 스님은 너희들하고 3년만 살 거야. 3년 뒤에는 너희들 아빠한테 갈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너희들 스님하고 딴 거 없다.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아침 밥만 먹어라. 6시에 일어나니까. 왜냐하면 7시에 학교 가는 버스 놓쳐버리면 힘들어요. 차가 없는 산중절이니까. 그리고 둘째는 절대 형한테 씨발족팔 욕 좀 하지 마라. 네가 그런 욕을 한다는 게 이게 그냥 속상하면 딴 데 가서 풀어라. 강아지를 접해도 좋으니까 제발 그런 얘기는, 야, 내가 들어도 놀라는데, 야, 이게 말이 안 된다. 애들이 싸우는 걸 어떤 아주머니가 보고요, 스님 얘들 잘못 키웠다가 스님 욕망 먹고요, 스님 그동안 그 이미지에 똥칠합니다. 빨리 보내세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께 그러긴 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수행을 하셨는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키웠던 사람 보면 절로 절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이렇게 보살님들 뵈면요, 너무 우리가 관세음보살 하는 기원의 마음이 내 눈앞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 진짜 보살이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자식 키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어요. 밑에 놓으면요, 컴퓨터에 빠져가지고 요거, 야, 1시간만 해야지. 그러면 네 해요. 1시간 뒤에 가보면 계속 하고 있어요. 야, 1시간 하기로 했잖아. 네 해요. 또 조금 있다 가보면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잡이라는 것도요,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집디다. 달라져요. 그게 내가 왜 웃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수행이 따로 없고, 어쨌든 지금은요, 그 보살님이 뭐냐면 얘들을 말을 좀 태우래요. 승말을 태우래요. 얘들이 사랑을 못 받아봤고 또 예절 교육도 없고 인성 교육이 없는데, 스님 하라 해서 안 됩니다. 우리 집 애들도요, 형제끼리 싸우고요, 우리 집 애들도요, 양말 아무렇게나 벗고요, 우리 집 애들도 오줌 싸기도 하고요. 스님 그래요. 그 말 들으니까 애들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얘들이 아직 습관이 안 됐구나. 그리고 밑에 애를 심리검사를 했더니 불안 증세가 남아있대요. 불안 증세. 아니냐 다를까 얘가 오기 전에 딴 데 한번 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른들의 책임이구나. 그래서 이제 말을 태우기 시작했어요. 말을 한번 태웠어요. 가르치는 분이, 야, 잘 탄다, 야, 너 멋있다 이러니까 이놈이 그 다음날 갔다 와서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제대로 일어나고. 왜? 다음에 와라. 근데 스님 말 잘 들어야 된다. 욕하면 안 된다. 이래 놓으니까,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아이를 칭찬하기보다는 하지 마라, 왜 그러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나한테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거 한다, 나는 딴 데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했을 수 있었겠구나. 제가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말 잘 듣습니다. 어저께 3개월 만에 아빠를 만났습니다. 아빠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빠와 아이들의 연줄이 끊어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번 오십시오. 만났습니다. 아빠가 천안에 사는데 호두과자를 사왔어요. 저한테 호두과자를 사오고 아이들한테는 모자, 장갑. 네. 처음에 큰아이가 제일 세상에서 싫은 사람이 아빠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아빠 몇 시에 와요? 아빠 잘 가고 계세요? 이렇게 전화를 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변화가 있구나. 만일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아이들이 절에 많이 자랐어요. 훌륭한 스님도 됐어요. 요즘은 정부가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기는 제도를 가져가면서 불교가 이제는 좀 사회제도에 좀 우리가 안 키우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생기면 동에서 사무소에서 보육시설에 보내고, 그런데 보육시설에 보내면 아이들이요 굉장한 큰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나온 제도가 뭐냐면 가정위탁제도예요. 보육시설에 가면 양육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탁가정이 되면 여러분 가정에 아이를 한 명씩 키울 수 있어요. 언젠가 1년, 2년 동안만. 그리고 양육 포기 안 하고 1, 2년 뒤에는 가정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게 가정위탁제도인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불자들이 가정위탁제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부분 TV에 보면 목사님들이 입양을 하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 불자들이 좀 어떤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선택은 사실상 쉽지는 않은데, 이 혼자 된 사람도 애 둘을 위탁하는데 저는 아이를 키운 사람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을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계를 했더니 다음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공한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생각을 항상 하더라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려고 갔는데 차가 가버렸어. 그때 사람들은 아이씨 빨리 나오고.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야, 내가 이 차 안 타길 잘했지. 저 차 탔다가 누구한테 내가 쓰리라도 당하면 어떡할 뻔했을까? 아이고 내가 잘됐다. 야, 요 참에 그냥 내가 누구랑 연락해야 되는데 전화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노후에 대해서 찌질하게 안 산다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 삶은 이대로 가치가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내일은 내가 할게. 이렇게 자꾸 의탁하는 생각을 안 하고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그 무엇을 누군가에게 베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베푸는 사람들이 자기 만족감이 높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내 인생에 어떤 점수를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다음에 뭐가 돈이 생기면, 시간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지 뭐. 그런데 그 생각은 죽어서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금세 내 삶이 달라질 거로 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인생을 아직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다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자기 삶에 만족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행복의 기준이다. 지금 이 시간에 저는 이 법당에, 아까 총무스님은 사람들이 많이 안 온다,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진다 그랬는데, 저는 거꾸로요.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간 행복한 분들이다. 네, 많은 분들이 등산하러 갑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자기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제가 얘기하는 행복은 만족에 있다. 다 아는 얘기죠.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니까 좀 더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긍정적인 삶을 살도록만 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아이 둘이 생기고 나서 우리가 알만한 큰 스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계좌번호를 일러래요. 저는 무심코 일러줬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왜? 통장을 관리 안 하니까. 어느 날 직원이 스님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스님 이거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뭐야? 송명이에요. 이상하다. 1,000만 원을 속인, 우리가 이제 머리를 기른 사람을 속세에 사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속인이라 하잖아요. 대부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으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거 못 알아주면 돈의 액수가 다음에는 줄어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러네. 그때 전화 줬던 스님이 언뜻 생각났어요. 전화를 했습니다. 스님, 혹시 몇 월 며칠 날 1,0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스님이 보내셨나요? 스님이 말이 없으세요. 스님, 저는 이게 100만 원인지 알고 동그라미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백, 천만, 10만 두 번 세알을 봤는데 스님 1,000만 원 맞아요? 했더니 그렇답니다.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뛰어다니고 10년을 하고 했지만 사실상 저의 선배 스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안 주셨습니다. 제가 힘이 납니다. 그 스님은 바로 무비 스님이세요. 무비 스님은 3년 전인가 몇 년 전에 수술이 잘못돼 가지고 안 좋으셔요. 심하게 안 좋으셔요. 제가 이렇게 뛰어다니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지금 현재 시력이 없습니다. 한쪽 시력이 없습니다. 저도 다친 아픔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관세음보살님께서 천손과 천눈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평탄한 삶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삶이 닥쳐왔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어떤 안목으로, 어떤 시각으로, 어떤 자세로 내가 손을 내미느냐에 달려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이 잘나고 잘되는 사람한테 눈이 가고 손을 내밀까요? 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갈까요? 저는 관세음보살님이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배려하고 하라는 어떤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내가 육신의 눈은 하나 잃었어도 세상을 보는 눈은 나는 넓어졌다. 그리고 제가 20대 때 사고 나가지고 저도 자살을 생각을 했습니다. 젓가락질을 하는데 콩이 왔는데 이게 젓가락 반찬에 가는 게 아니라 바깥에 젓가락이 갔어요. 제가 그때 놀랐어요. 그리고 얼른 젓가락을 뒤로 감췄어요. 누가 볼까 봐.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주는 삶을 살려고 했는데 이게 젓가락도 제대로 안 되니 내가 뭔 일을 하겠나. 자살을 생각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장렬히 총을 들고 쏴서 국군묘지에 안장되면 내가 누구누구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죽었겠다. 근데 이게 전쟁이 일어날 기미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수면제를 좀 타먹으면 안 아프게 죽을 수 있겠다. 이 연세 드신 분들이요, 첫 번째 소원이 그냥 자는 동안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수면제를 얻는 방법을 알아봤더니 개코나 이게 처방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한두 달 먹어서 안 된대요. 세 번째는 떨어져 죽는 방법인데 마침 4층인 거라 떨어져 죽으려고 창문을 내다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또 선뜻 밥은 먹고 죽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밥 먹고 소화를 해야 되니까 또 이제 좀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걸어 다니는데 제가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있었는데 또 걸어 다니다 보면 또 영안실이라는 게 또 저쪽 멀리 있잖아요. 그런데 영안실에서 누군가 사병이 죽었는데 하필 그놈 새끼가 떨어져 죽었나 봐.
그 시체 치운 놈이, 씨발 놈이, 하필이면 여기서 떨어져 죽어가지고 내가 이 더러운 그 놈이 욕을 하더라고. 내가, 어머, 내가 들켰나?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것도 남에게 피해 주는구나. 그래가지고, 이게 죽는 것도 쉽지 않았디다.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병실에, 그래도 법사 출신이니까 병실을 다녔는데, 20대 젊은 놈이 수류탄 잘못 터져가지고, 얼굴이 나가고, 턱이 나가고, 팔다리가 부러진 건 저리 가고, 별의별 환자들을 보면서, 야, 나는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구나. 나는 그래도 6개월간 똥오줌, 그래도 나는 변속관이라도 갈 수 있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부모는 얼마나 그 마음 졸이면서 병실에 왔겠어요. 제가 이제 차고 있던 염주를 주면서 제가 이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내가 만일에 안 다쳤다면 이들의 이런 병실의 삶을 몰랐을 거다. 그런데 그들은 나의 말 한마디, 내가 전해주는 염주 하나에 법사님 감사합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애들이 그 링겔 맞으면 링겔 왜 흰 줄 있죠? 그거 가지고 태어나면서 저한테 그때 당시는 열쇠고리예요. 이렇게 막 만들고. 제주 좋은 애는 비행기도 만들어요. 막 그거 모아가지고. 심심하니까. 제가 그게 25년 전의 일인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저의 어떤 삶의 여정을 참 돌이켜 봤더니 내가 앞으로의 삶은 누군가에게 자만하지 않고 나누는 삶을 좀 살아라 라는 어떤 부처님의 인연이 아니겠나. 무비 스님께서 1000만 원을 주신 것은 저는 이런 해석을 했어요. 스님도 아파 보니까 누군가에게 스님이 꼬깃꼬깃 법사비 모아가지고 그것도 아무 말 없이. 그래서 저는 어떤 힘을 얻었냐면 그동안은 소셜 네트워크가 불특정 다수를 대해서 했지만 실은 큰 스님들 혹은 뭐 작은 스님들 불교 신자들이 기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스님의 그 큰 기부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집에서 칭찬 못 받는 애가 밖에 가서 힘 쓰겠어요? 저는 그 힘을 얻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이놈의 새끼 누구 닮아서 이따위 짓 하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애들 그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야, 말 잘 탄다. 야, 걔 이름이 소리하고 별이에요. 한번 보러 오세요. 지금 야, 소리 멋쟁이다. 야, 너는 야 여자애들한테 인기 좋겠다. 근데 야, 발도 좀 깎아라. 이게 뭐냐 이게. 목욕탕 데리고 가면요 뜨거운데 안 들어가려고. 나는 야 집어넣으려고 하고 얘들은 도망 다니고 어쩔 때는 나는 막 등 밀어주고요. 야, 등 좀 밀어라 그러면 아유 귀찮아 이래요. 대놓고. 그럼 내가 또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쫙 올라와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말은 못하고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이 무기가 있죠. 얘들이 꼭 목욕하고 나면 피자 사줘요. 치킨 사줘요. 그럼 제가 그래요. 피자 이러면 얼른 와서 이제 리는 흉내를 내요. 이게 이제 스킨십이죠. 스킨십이죠. 그래서 저는 그 무비 스님을 통해서 힘을 얻었고 생명 헬멧을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여성들이 남편을 죽이거나 남편이 여성을 때릴 때 이게 왜 반복되느냐면 갈 데가 없어 그래요. 대한민국 결혼 가정의 10%가 그 여성 상담기관의 10%가 폭력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특히 경상북도가 유리 높아요. 이 남자가 여자를 멸시하는 게 있어요. 제가요 이렇게 뭐 법회를 하려다 보니까 자료를 가져온 게 있는데 이게 100년 전에는요 여자분들이 투표권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인간의 취급을 못 받았어요. 불과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좀 더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는 얼마 되지 않죠? 예. 그런데 여성들이
이렇게 남성들도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대화하거나 혹은 감정을 조절하거나 이런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 아빠 되는 교육, 또 아빠가 되고 나서는 초등학생 아빠를 둔 아빠를 위한 교육, 또 뭐 사춘기 자녀를 둔 아빠를 위한 교육. 근데 이런 교육이 사실은 사회에서 없잖아요. 이런 게 조금은 이제 우리가 불교가 좀 더 이런 그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불자 가정은 가급적이면 가족 해체가 적어져야 되고, 불자는 좀 더 이렇게 좀 그런 가정을 위한 뭐 템플 스테이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좀 대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만들게 됐냐면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어요. 구미에다가 2층 집을 3억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 다쳤을 때 보상금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병실에 있으니까 10만 원, 20만 원 준 그 돈을 제가 지난 20년간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허튼 데 쓰고 싶지 않았어요. 집을 사기 위해서는 종잣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 돈을 제가 찾아가지고 계약금 걸고, 나머지 돈은 담보대출했어요. 은행 가니까 잘 안 해줍디다. 그러니까 새마을 금고 가니까 이자는 높지만 그래도 1억 5천 해줘가지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세상 사람들이 집을 살려면 빚을 내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이자 붓는 날이 왜 이렇게 빨리 와요? 미치겠디다 진짜. 어쨌든 그리고 그 여성들이 현재 15명이 있습니다. 3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법적으로 가정 해체 위기에 있는 여성이 한국에 살려면 다음 2가지 조건이어야 됩니다. 결혼 이주 여성은 2년간 한국 남편하고 주민등록 거주 이전 그 변경 없이 살아야 국적 취득에 자격이 되고, 자격이 있으면 남편의 보증과 여러 가지 서류를 해서 넣으면 1년 뒤에 나와요. 3년이 걸려요. 근데 대부분 가정 갈등이 3년 안에 이루어집니다. 3년 안에.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되는 순간 남자들은 너는 가라예요. 너는 네 나라로 가라. 그러면 여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남편의 귀책 사유를 증명해야 돼요. 재판 이혼을 해야 돼요. 재판 이혼이 또 1년이 가요. 근데 법적으로는 2년만 보호받아요. 나는 우리 한국 사회가 혈통 위주의 정책만 갖고 있어요. 인간을 평등하게 대하는 정책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노동자 남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국적이 아빠 나라 국적일까요? 엄마 나라 국적일까요? 대한민국 국적일까요? 1번 아빠 나라, 2번 엄마 나라, 3번 대한민국 국적. 아빠 나라 대한민국, 무국적자가 됩니다. 근데 미국이나 영국은요, 그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어느 나라 국적이죠? 그 나라 국적이에요. 속지주의예요. 그 나라 땅에 태어나면 왜? 그 사람들은 사람이 자원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무국적자가 전국에 7,00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교를 못 갑니다. 의료 혜택이 없습니다. 이거는 개선되어야 될 정책이에요. 대한민국 한국인 남자나 한국인 여자와 결혼해서 태어나면 아이의 국적은 대한민국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국적을 줘요. 그런데 부인이나 남편은 2년 이상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가족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대화가 안 되고 감정 표현이 다르고 쉽게 주먹이 나가니까 여성들은, 우리는 머리 쓰다듬어 주고 이쁘다고 머리를 만지지만 남방 쪽은 머리를 만지는 것은 자기를 모욕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국에 가서 아이 머리 만지지 말라 이런 게 있잖아요.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성들이 오게 되면, 재판 이혼을 하게 되면 2년이 끝나버려요. 그러면 아이하고 갈 데가 없어요. 구미에 여성들이 월세 그 15만 원짜리 월세방이 굉장히 조그매요.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근데 3개월 뒤에 아이를 키우다가 다시 그 집에 쌀이라도 김치라도 갖다 주려고 가보면 애가 없어요. 왜? 여성 혼자서 아이 키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일해야 되는데 아이가 어린이집에 갔다가 올 시간에 못 맞추게 되죠. 애가 아프게 되면 또 일 못하러 가게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보내요. 그러면 갓 중에 남편이 찾아와요. 나 아이 보고 싶어서 왔다. 또 재판부는 한 달에 한 번 면접 고소권이라는 걸 주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 나라 두고 와버리면 이거 완전히 아이의 인생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남자를 위해서나 여자를 위해서나 아이를 위해서나 또 대한민국의 국적 아이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호시설이 더 필요하다. 2년 지나서 갈 수 있는 최소한도 3년은 더 아이랑 엄마랑 떨어지지 않고 모자 보호시설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또 마라톤에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9월 달인데요. 강화도에서부터 강릉까지 한반도 횡단 308km에 도전했습니다. 왜? 40.195 뛰었다간 알아주지도 않아요. 108km 뛰었죠? 100km 뛰었죠? 200km 뛰었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묻냐면 스님 이번에는 언제 나가요? 이래요. 사실 속으로는 좀 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알아본다고 보는 말이 스님 이제는 언제 나가요? 이러니까 제가 예 이제 이래가지고 또 찾아내가지고 제가 이거 있습니다. 모금은 명분이 있어야 된다. 저는 명분이 있잖아요. 토한 도와주자. 54,000원 밖에 없다. 헬멧을 씌워주면 사람이 산다. 생명 헬멧. 그 다음에 다문화 모자 보호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308km를 강화도서부터 강릉까지 63시간 30분 만에 완주를 했습니다. 네, 이건 박수 칠만 해요. 아마 아무도 못할걸요. 100km? 할 수 있어요. 17시간이니까. 200km? 그것도 발집 부러뜨거나 하기서 지난번에 200km 뛸 때 220명이 뛰었는데 98명이 완주했어요. 저는 목표가 있고 내가 스님으로서 포기하면 내가 누구에게 포기하지 마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있더라고요. 우리는요, 운전하면서도요, 불법 유턴 잘 못해요. 스님이니까. 참, 이 옷이 주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스님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은 굉장한 등불이에요. 굉장한 등불이에요. 그 어렵고 힘든 삶을 삽니다. 욕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애새끼 좁히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 거를 다 견뎌내고 이 동화사격이 얼마나 큰 절이에요. 스님들 죽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님들께 춥다고 내복 사지 마세요. 현금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과일 사주지 마세요. 현금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5만 원도 괜찮아요. 3만 원도 괜찮아요. 돈이 좋아요. 네. 연세 드신 분들 통계를 뺐더니 나는 죽을 때 잠자고면서 죽고 싶다. 두 번째, 용돈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부모님께 3만 원, 5만 원 드리세요. 괜히 쓸데없이 보일러 놔주지 마세요. 자, 각설하고 따라 하겠습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가정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를 살 수 있지만 시간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 없다. 그렇죠? 네. 이 아까운 시간, 우리가 삶을 환경에 맞추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긍정적인 삶을 갖고 스스로 만족하면 그게 행복이다. 제가 308km 완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방송에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죠. 왜?
제가 공익적으로 하잖아요. 내가 내 집 지어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연합뉴스에 났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왜 이렇게 힘든 걸 하세요? 제가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고상한 말을 할까? 머리가 막 돌아갔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할까? 근데요, 그거는 감동이 아니고요. 솔직한 심정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뛰는 것밖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았고요. 이제는 100km 뛰어가지도 알아주지도 않고요. 200km 뛰어가지고 알아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308km 뛰었습니다. 그 사람이 연합뉴스에 띄었어요. 다음 네이버에 쫙 표지에 막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구 MBC가 촬영이 왔습니다. 10월 달에 대구 MBC 보셨나요? 못 봤죠? 11시 반에 나왔으니 뭐 대구 MBC에 나왔습니다. 대구 MBC가요 308km를 못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스님 뛰는 장면을 찍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101km를 또 뛰었어요. 그놈의 촬영을 위해서 101km를. 나 쉬고 싶었는데 이놈의 새끼가 밤에 뛰는 거 스님이 힘들어하는 걸 찍어야 된대요. 영동가 가서 그거 찍었어요. TV에 나갔습니다. 그 프로를 경상북도청의 공무원이 봤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스님, 우리가 미처 스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예, 며칠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국비 8억 8천, 도비 2억 6천이 마련됐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스님 구미 시비가 있어야 됩니다. 6억 1,600만 원. 야, 이제 구미시를 다 설득해야 됩니다. 구미시에 갔습니다. 담당 사회복지 과장을 만났습니다. 예스 했을까요? 노 했을까요? 노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 씹기 위해서 합니다. 주변에 공무원분들 있으면 구미시 씹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6억 6천을 지금 못합니다. 예산 없습니다. 내년도에 도민체전 해야 되기 때문에 돈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구미시에 얼마 전에 승마장 생겼다고 전국 승마축제를 열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 여성은 말보다 못하군요. 얼마 전에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구미시가 전국 축제한다고 국가축제를 열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이주노동자나 이주여성은 꽃보다 못하군요. 제가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힘께는 쓰는 시의원 찾아갔습니다.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스님, 이거는 시장님밖에 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시장. 근데 그놈의 시장이 저를 알아줍니까? 이게 참 현실이에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역 국회의원에게 갔습니다. 국비가 됐는데 당신 작품으로 만들어라. 없는 국비 만들어 와도 내년 선거인데 이렇게 됐지 않느냐. 그러니 시장한테 전화 한 번만 해달라. 전화를 안 했습니다. 네, 정치적인 관계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남은 과제인데 일이 쉽게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토안이라는 친구가 이제 베트남을 가야 돼요. 수술 다 했어요. 근데 집에 불이 났답니다. 이 참 설상가상으로 참 내가 뭔 놈의 빚을 졌는지 참. 그래서 베트남에 내년에 뛰러 갑니다. 네. 내년 1월 5일 날 뛰러 가는데 500km를 도전합니다. 네. 왜? 308km를 뛰었으니 이제 500km. 그래서 제가 308km를 뛰면서 주변 사람들을 만나요. 저보다 먼저 간 사람도 쉴 때 되면 또 만나요. 2박 3일을 만나니. 그래서 뭐 때문에 스님이 이렇게 하냐. 내가 모자 보호시설을 지어주고 싶다. 그리고 토안 생명 헬멧 때문에 또 뛰었던 거예요. 그래서 5명이 저랑 같이 뛰어주기로 했어요.
왜? 스님 혼자 못 뜁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108km, 100km, 200km, 308km를 늘 저의 속도 조절, 스님 이제는 천천히 가야 됩니다. 스님 지금 이 속도로 가면 안 됩니다. 뛰어야 됩니다. 스님 이렇게 저를 코치해 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스님 힘내세요, 화이팅 하세요, 따뜻한 차 한 잔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에 위험하니까 차를 정지시켜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발이 무르트니까 바늘을 가지고 와서 그걸 따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님 성공해야 됩니다. 돌이켜보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입었더라고요. 이번에 베트남 500km 저는 딴 거 아니에요. 이 토안이라는 친구를 그냥 보냈다간 대한민국은 무자리합니다. 왜? 보험회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가 27에 다쳤으니 33년, 60세까지 33년, 1년에 12달, 33 곱하기 12달, 곱하기 월 보상금을 이 사람이 140만원, 120만원, 많을 때는 140만원 월급을 받았는데 월 5만 6천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뭐냐? 56만원도 아니고 이 사람은 베트남 노동자로서 베트남 노동자 최저 임금이 한국 돈으로 5만 6천원이라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33년 곱하기 12달 곱하기 5만 6천원을 하니까 2,30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너는 우리나라 원동기 면허증 없지, 너는 헬멧 안 썼지, 20%, 40% 빼고 나면 1,300만 원이 얘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이 돼요. 그런데 병원 다닐 때 자기 부담금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빼고 나면 300~400만 원 돈을 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어떻게 이런 정책이 있을 수 있냐. 여기에 저는 호소를 하는 거예요. 정책도 바꿔야 될 뿐더러. 그래서 변호사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한국인 같으면 이렇게 취급 안 한대요.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한국과 베트남 수교 20주년이에요. 한국에 가 있는 한국인 업체가 2,000개입니다.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 10만 명이에요. 한국에 와 있는 결혼 이주 여성이 3만 6천 명입니다. 중국 조선족을 넘어서 올해로 단일 국가로 결혼 와 있는 여성이 베트남 여성이 최고 많아요. 그런데 경제적인 우호교류는 있을지 몰라도 베트남 여성 노동자가 살해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노동자가 이렇게 임금 못 받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뭘 해주고 있냐. 그래서 내가 베트남 가야 되겠다. 하필 토안집이 하노이에서부터 자기 바닷가지까지 200km래요. 좋다, 그거 왕복하자. 그리고 베트남 월남 파병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달러를 미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거기에 라이따이안이 생겼죠. 우리는 일제시대 때 그 강제로 여성의 소중함을 빼앗겼던 위안부 할머니를 일본에게 사죄하라고 하면서 라이따이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용합니다. 32만 명이 월남전쟁 7년 동안에 파견돼 가지고 2만 명이 전쟁 동안에 사망을 당하고 한국에 건너왔을 때는 고역제니 뭐니 병치레로 현재 남아있는 사람은 18만 명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국가로부터 혜택을 못 받았어요. 본인들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을 해서 국가의 경제를 일으켰지만 국가는 돌보지 않았어요. 라이따이안이 있어요. 제가 토안에 집도 지어주고 그 다음에 라이따이안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라이따이안 마을을 100km 뛰어야 되겠다. 500km 뛰는데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비행기가 필요하잖아요. 5명이 같이 뛴다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베트남 500km를 뛰고자 합니다. 아시아나도 좋고 대한항공도 좋습니다. 항공권이 필요합니다. 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주변 사람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스님 주변에 좋은 자원이 있는데 왜 그걸 모르셨습니까?
스님, 구미의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아시아나 부사장 출신입니다. 이래요. 제가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습니다. 그분에게 쫄랐을까요? 안 쫄랐을까요? 쫄랐죠. 왜? 내년이 뭐죠? 선거입니다.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아시아나에서 항공권 7개가 왔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내년 1월 5일 5명과 함께 베트남 500km를 갑니다. 12월 다음 달에는 저와 다른 사람이 답사, 미리 코스를 하기 위해서 답사를 갑니다. 그리고 이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 9월 30일에는 독일로 700km를 뛰러 갑니다. 한 달 전 일입니다. 독일 교포가 저를 만나러 왔어요. 저는 독일에 잠깐 여행 갔던 분인데 그분이 우연히 불광 잡지를 보다가 제가 나온, 지금 시간이 많이 길었죠? 이제 끝나갑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냐하면 미러클, 기적,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독일 교포가 불광지를 우연히 보다가 마침 제가 나온 걸 보고 아는 스님인데 스님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네. 이번에 어머님 만나러 갈 때 스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저희 절에 20일 있다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뛰고 있는 걸 얘기를 듣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님 이렇게 독일서 뛰면 5억 법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마음이 뛰었습니다. 맞다, 독일을 뛰자. 그런데 명분이 없다. 어떤 명분으로 갈 거냐? 명분이 있습니다. 서독과 동독은 통일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남북 분단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염원하며 또 독일에 갔었던 광부와 간호사, 이분들이 현재 독일에 살고 있는데 그분들은 70년대 독일로 갔던 간호사분의 얘기를 전해줍니다. 간호사가 가서 3개월 동안 일을 안 시키고 독일말을 가르치고 4개월째부터 일을 하게 했는데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 넷째 달 월급이 독일 간호사가 받는 월급하고 똑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40년 전에도. 우리는 안 그래요. 외국인 노동자, 한국 사람과 급여가 다릅니다. 독일이 가지고 있는 이민 정책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독일에는 또 유럽에는 불교가 굉장히 왕성하게 기부 문화도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베트남 그 다음에 독일로 갑니다. 이게 아닙니다. 내후년 2013년도에는 미국 LA에서부터 뉴욕이 5,000km입니다. 제가 그거를 도전합니다. 할 겁니다. 네.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마치 부처님께 올리는 초와 향처럼 촛불은 낮에는 힘이 약해요. 그러나 밤이 되면 밝습니다. 전기불 편하게 쓸 수 있지만 촛불만큼 감동을 못 줘요. 그렇죠? 향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께 향을 올리면 향내음이 퍼집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부처님 세계에 전달이 됩니다. 우리의 이 마음과 이 뜻이 사람들과 함께 갑니다. 저는 가정을 살 수도 없습니다. 시간을 살 수도 없습니다. 잠을 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이 마음, 자비의 마음은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사랑이란 다 그런 거다.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 LA에서부터 뉴욕까지 5,000km 대회가, 자전거 대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20대 청년 둘이 거기를 최초로 8박 몇 시간 동안
자지 않고 두 사람이 자전거를 달렸습니다. 중간에 자전거 사고가 나서 자전거가 세 조각이 났습니다. 이 자전거는 비행기를 만드는 자전거로 이렇게 깨질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가 다쳤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뼈가 다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뒤에 대회 진행자가 와서 스톱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달릴 수 있다. 의사들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주변에는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미국을 가기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대회는 반드시 모금을 하는 대회였답니다. 당신들이 좋아서 뛰고 달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모금을 해와라. 자기들은 미국을 달리는데 저를 도와주겠다. 다문화 모자원을 짓는데 스님 모금을 하겠으니 이름을 알려도 되겠느냐. 저야 좋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은 안 했지만 제가 염주를 줬어요. 내가 줄 수 있는 건 염주밖에 없다. 꼭 살아서 돌아와라. 왜냐하면 그 돈이 나한테 와야 되니까.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실제로 대회 중간에 그 사고 난 거를 그 인터넷으로 알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다녔고 그 사고가 뉴스가 되고 오히려 더 많은 세계적인 어떤 취재, 한국에서도 KBS가 취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20대 두 사람이 출전한 데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저한테 6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무비 스님이 기부를 하고 이름 없는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뭔가 모금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연결이 되고 제가 베트남을 뛰고 유럽을 뛰고 미국을 가는 것은 바로 꺼지지 않는 이 마음입니다. 오늘 이러저러한 저의 얘기 속에서 제가 다른 스님과 달리 부처님의 말씀을 좀 더 덜 전해드렸다 하더라도 핵심은 자비입니다. 자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탁드릴 게 있다면 우리 불자들은 월드비전이나 굿네이버스 기독교 단체에 후원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스님들에게 기부 안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베트남 대사관 갔다 오는데 지하철에서 어떤 아줌마가 아야 웃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저는 불자인지 알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예수님 믿으세요 했습니다. 제가 가까이 아는 수녀님한테 이런 기분 나쁜 얘기를 했습니다. 스님, 우리한테도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종교적인 갈등이 심합니다. 남북 통일도 심합니다. 이 해결의 기미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불교만큼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불자들이 촛불을 켜고 향불에 피는 마음으로 나서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월드비전 굿네이버에서 한 달에 3만 원씩 하면 다 끊으라 그래야 돼요. 다 끊고 저를 도와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